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허경영 관종과 선지자 사이입니다. 네. 오는 그 4월 7일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그 최종 후보자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분이 나왔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바로 IQ 430의 공중부양의 또 축지법을 쓰고 또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 이제 병이 치료된다는 바로 그 허본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인데 공식 출마 선언을 했죠. 예, 지난 20일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허 대표가 그동안 선거에 출마한 이력만 놓고 보면 정말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최강이다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데요. 예. 우선 지난 1997년 15대 대선과 2007년 17대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참고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대선 출마 후 중도 포기를 했는데 당시 새천년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후보를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1번, 그리고 2020년 바로 작년에 21대 총선에서는 국가혁명 배당금당 대표로 비례대표 2번으로 이제는 국회 입성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 선언했지만 차기 대권도 출마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선도 나간다고요? 예. 그 지난 대선 때는 출마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허 대표의 출마 이력을 보면은 2004년 17대 대선에 출마한 이후 그 2020년 21대 총선까지 이제 10년 넘게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게 출마를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지난 2007년에 허 대표가 당시 대선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았다. 이병철 삼성회장의 양자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책 보좌관이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200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금지가 되는데 허 대표가 2009년 출소했으니까 2019년까지는 선거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부터 출마를 한 거고요. 허 대표 자체가 그 초대형 선거에 나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걸 또 하늘궁 강연이다 뭐다해서 그 영향력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출마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허 대표를 두고 이제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좀 이상한 것은 이 허경영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일단 우리 국민들에게 화제성은 있단 말이죠. 물론 득표율은 거의 바닥이지만요. 예. 사실 허경영 대표를 보면 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지법, 초능력 있다, 이러면서 신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거를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행이 아니더라도 이 공직자를 하기에 부적합한 게 방금 말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또 하늘궁이라고 해서 자신이 머무는 또 궁궐 같은 집에서 강연을 하는데 지지자들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허 대표를 교주처럼 따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인물이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허 대표의 출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그 퍼포먼스처럼 보다 보니까 이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허 대표하면 또 이 파격 공약이 트레이드 마크인데 내용이 거의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투표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일단 재밌으니 지켜는 보자. 이 정도라고 보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파격적인 공약을 들고 나왔을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허 대표는 국가가 연애, 결혼, 출산 이런 부분을 책임지는 3대 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일단 정부 부처로 결혼부를 신설해서 미혼 남녀에게 다달이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고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총 3억 원에 이르는 자금 지원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은 5천만 원의 출생 수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정책 모두 이전 대선부터 허 대표가 조금씩 변형해서 계속 내왔던 겁니다. 물론 그런데 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그 허 대표의 공약을 보고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허경영 대표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그런 또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허 대표 스스로도 나는 몇십 년을 앞서 보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선지자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허 대표가 과거 선거에서 들고 나온 공약들이 몇 년이 지난 뒤 이제 현실 정치권에서 실제 이슈가 되면서 이게 허 대표를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공약이라고 비웃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최근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치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기본소득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아예 기본소득당 그리고 시대전환 이 두 정당은 국회의원 한 명씩 보유한 원내 정당인데 여기서 이 두 정당은 아예 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허 대표가 이미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이 국가혁명 배당금 당이라는 걸 아예 만들어서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듯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당하자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인 거고요. 그리고 허 대표는 예전에 대선에 출마할 때 이미 결혼수당과 출생장려금 지급을 이미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년이 넘어서 아예 지금 이게 현실화돼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허 대표가 출산수당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수백만 원씩 출산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주고요. 진짜 그렇네. 아예 최근 충북 제천시에서는 아이 3명을 낳을 경우에는 은행 대출 5,150만 원까지 탕감해주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허 대표가 대부분 이 재원 조달 방안이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빼고 여론항기나 주목받기용으로 현금 얼마를 주겠다라고 툭 던진 것들이 몇 년 지난 지금에서는 정치권들이 이걸 두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 시국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기성 정치인들이야 나라 곳간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나름 현실성 있게 정책을 가다듬는다는 점에서는 허 대표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관종이라고 부르고 있던 허 대표를 두고 혹시 알고 보니 선지자 아니냐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자체로 국민들이 얼마나 기성 정치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지 그리고 허 대표가 어쩌면 기성 정치인들보다도 국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정치권이 좀 허경영 신드롬을 보고는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기 변호사가 좀 정치권으로 들어가실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왜 조사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특지법을 못해서 저는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권익위 중개 수수료 개편 추진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을 하면서 이 중개 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가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권익위가 이미 지난달 관할 부처인 국토부에 중개료 수수료에 대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토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은 이익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니까 이 수수료를 하향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겠다라고 보고 권익위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시에는 거래 금액의 0.5%에서 0.9%까지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0.9%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도 0.3%에서 0.8%까지 정하는데 6억 원 이상이면 또 0.8%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매하면은 수수료만 1,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건데 이 정도면은 또 이제 상당히 또 부담스럽잖아요, 또.
예, 이번에 권익위가 마련한 개편안도 수수료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예. 현재 최대 수수료가 이제 0.9%인데 이걸 0.7%로 낮추고 매매의 경우에는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값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매매가액의 0.7%를 수수료로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9%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 전세도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을 신설했고요. 수수료도 0.5%로 낮추기로 했고요. 그래서 9억 원이 넘으면은 매매처럼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8%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수수료가 기존에는 900만 원인데 이걸 적용하면은 550만 원으로 최대 40%까지 싸지고요. 6억 5천만 원짜리 이제 전세 수수료도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근데 저 문제가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당장 또 줄어드는 건데 반발이 또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다 올려놓고 이제와 수수료를 낮추는 식으로 선심을 베푼다는 점에서 소비자나 공인중개사들 모두 피해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중개사분들도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라도 너무 올랐죠. 정말 이 예, 아파트가. 맞습니다. 누군 저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 지분도 거의 없는 시멘트 공간을 왜 몇십억씩 주고 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 그러게요. 전원주택 사시는 한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서 또 뒤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원주택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예,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